천연자원이 단 1%도 나지 않는 척박한 땅에서 연간 국내 총생산 4천억 달러를 창출하며 1인당 소득 8만 달러를 돌파한 기적, 그 이면에는 소름 끼칠 정도의 냉혹한 인적 자원 전략이 숨겨져 있습니다. 1967년 워싱턴 텍사스주의 4분의 1도 안 되는 북베트남에 제2차 세계대전 수준의 폭탄을 쏟아붓던 미국을 향해 리콴유는 전 세계가 경악할 독서를 내뱉습니다. 수조 달러의 가jet과 무기 체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지인의 뇌와 발, 즉 인적 자원의 의지라는 경고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데이터는 현대 전쟁과 자원 패권의 승패가 광물이나 에너지의 보유량이 아니라 그 자원을 통제하는 인간의 지정 내구도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1960년대 당시 미국의 베트남 전비는 연간 250억 달러에 달했지만 리콴유는 싱가포르를 원조를 구걸하는 위성국가가 아닌 무역을 하는 대등한 파트너로 정의하며 생존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자원이 전무한 국가가 강대국들의 거대한 체스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것은 물리적 요새가 아니라 강대국의 결의와 인내심을 역으로 이용해 시간을 버는 지정학적 타임바잉 전략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반도체와 배터리라는 신흥 자원을 둘러싼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해답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히토류나 리튬이 아니라 바로 그 자원의 흐름을 읽고 버텨내는 전략적 인간이라는 자원에 있었습니다. 지정학적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기전은 단순한 인구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과 지능적 밀도에 있습니다. 리콴유가 강조한 비엔남에서의 브레인스 앤 핏은 기술적으로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복잡한 게릴라전과 보급망을 유지하는 지식 기반의 하부 구조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데이터는 첨단 무기 체계의 효율성이 현지 인적 자원의 협력 없이는 15% 이하로 급감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싱가포르는 건국 초기부터 인적 자원을 공학적 공정의 관점에서 관리했습니다. 교육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지적 역량을 고도화하는 것은 마치 반도체 웨이퍼의 수율을 높이는 과정과 흡사합니다. 불량률을 최소화하고 단위 면적당 성능을 극대화하는 것처럼 좁은 영토 내에서 최고의 효율을 내는 인간을 양성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자원 확보책이었습니다. 이는 물리학적으로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가 더 큰 출력을 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리콴유는 미국의 가젯, 즉 하드웨어의 한계를 간파했습니다. 하드웨어가 아무리 강력해도 이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인 국민적 의지와 지도자의 통찰이 결여되면 그 자산은 오히려 적에게 탈취당하는 부채가 됩니다. 실제로 베트남전 당시 미군이 투여한 수만 톤의 장비는 현지의 지형과 인적 네트워크를 장악하지 못해 무용지물이 되었고, 이는 현대의 공급망 전쟁에서도 특정 국가가 자원을 독점하더라도 그 정제 기술과 인적 인프라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현상과 궤를 같이 합니다. 역사적으로 인적 자원이 국가의 명운을 가른 결정적 사건은 1960년대 중반 동남아시아의 도미노 이론 확산 저지였습니다. 1954년 프랑스의 패배 이후 미국은 1956년 자유선거를 저지하고 1961년 고문단을 파견하며 1963년에는 2만 5천 명의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데이터는 미국이 베트남에 개입한 근본 원인이 단순히 공산주의 차단이 아니라 동남아시아 전체의 자원 공급망과 해상로를 보호하기 위한 시간 벌기였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리콴유는 이 점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는 미국이 베트남에서 흘리는 피가 싱가포르와 같은 신생 독립국들이 스스로를 무장하고 경제를 구축할 수 있는 안보의 방패 역할을 해주고 있음을 냉철하게 인정했습니다. 1997년 인터뷰에서 그는 미국인들에게 당신들이 베트남에서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동안 우리는 그 시간을 단 1초도 낭비하지 않고 국가를 개조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자원이 없는 나라가 취할 수 있는 가장 고도의 지정학적 기생이자 공생 전략이었습니다. 대나무는 바람에 휘어지지만 꺾이지 않는다는 동양적 유연성을 언급하며 그는 동풍이 서풍보다 강해질 때를 대비하는 냉혹한 현실주의를 보여주었습니다. 과거의 수급 역사는 자원의 이동 경로가 아니라 그 경로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인적 희생과 시간을 투입했느냐에 따라 다시 쓰였습니다. 싱가포르는 그 희생의 대가로 얻은 시간이라는 무형의 자원을 인적 자본으로 변환하는 데 성공한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강대국 간의 보이지 않는 수싸움은 공식적인 조약보다 지도자들의 심리전과 스태미나에서 승패가 갈립니다. 리콴유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 주기와 민주주의 사회의 인내심 한계를 정확히 분석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데이터는 지정학적 동맹의 강도가 가치 공유가 아닌 전략적 인내의 한계치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줍니다. 리콴유는 미국이 베트남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미국이 언제 떠날 것인가와 떠나기 전까지 우리가 얼마나 강해질 수 있는가에 집중되었습니다. 그는 싱가포르를 미국의 클라이언트 스테이트, 즉 시키는 대로 하는 속국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원조가 필요 없다, 공정한 무역을 원한다 라고 선언하며 도덕적, 경제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자원 외교에서도 핵심적인 교훈을 줍니다. 특정 강대국의 자원 공급을 100% 의존하는 국가는 결국 주권을 잃게 되지만 리콴유처럼 상대방의 필요를 역이용하는 국가는 자원이 없어도 체스판의 주도권을 줍니다.
그는 소련과 중국의 반응 임계점을 경고하며 미국이 무분별한 무력 행사를 자제하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우승 열차에 올라타려는 속성을 이용해 미국이 쉽게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쳤습니다. 이는 자원안보가 단순히 광물을 확보하는 행위를 넘어 공급망 전체에 걸쳐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복잡하게 얽어매어 누구도 쉽게 판을 깨지 못하게 만드는 상호 확증 파괴의 논리를 구축하는 작업임을 보여줍니다. 경제와 금융의 관점에서 인적 자원은 통합 패권과 공급망 비용 구조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데이터는 국가의 신용 등급이 보유한 금이나 석유의 양보다 그 국가의 인적 자원이 생성하는 부가가치의 지속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리콴유는 싱가포르를 단순한 중개무역 거점에서 글로벌 금융 및 정제 허브로 전환하며 달러 패권의 네트워크에 스스로를 편입시켰습니다. 1960년대 당시 동남아시아의 많은 국가가 서구의 원조에 의존할 때 싱가포르는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유치를 위해 노동시장의 규율을 확립하고 인적 자원의 표준화를 단행했습니다. 리콴유는 우리는 뇌와 발로 승부한다는 원칙에 글로벌 기업들이 안심하고 자본을 투여할 수 있는 안전한 플랫폼을 설계했습니다. 공급망 비용 구조 분석 측면에서 볼 때 싱가포르는 물리적 자원이 이동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트랜잭션 수수료를 인적 자원의 지능으로 흡수했습니다. 달러 패권이 지배하는 세계 경제에서 자원이 없는 국가가 살아남으려면 그 통화가 흐르는 통로 자체를 장악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간파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위안화 패권과 달러 패권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한국이 어떤 경제적 포지셔닝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력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미시적 현장에서 보면 싱가포르의 생존은 좁은 영토와 규제라는 지리적 한계를 어떻게 돌파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데이터는 싱가포르 항구의 처리 능력이 단순히 자동화 설비 때문이 아니라 그 설비를 운영하고 규제를 설계하는 관료 조직의 정밀함에서 나온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멜라카 해협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수로를 통제하는 것은 물리적 군함이 아니라 수만 척의 선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인적 인프라입니다. 리콴유는 1960년대 말 영국군이 철수하면서 발생한 거대한 경제적 공백과 안보 위기를 맞이했을 때 단순히 비탄에 잠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영국군이 남긴 기지와 시설을 즉각적으로 상업적 용도로 전환하고 군 출신 인력들을 산업전사로 재교육했습니다. 특정 광산이나 공장이 없기에 그들은 싱가포르 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정밀 기계처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지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이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윤활유 역할을 하도록 공학적으로 설계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의 수자원 자립을 위한 뉴워터, NEU Water 프로젝트는 기술적 한계를 인적 자원의 집념으로 극복한 사례입니다. 자원 부족이라는 물리적 한계가 오히려 인적 자원의 고도화를 이끌어내는 역설적 촉매가 된 것입니다. 만약 인적 자원의 전략적 인내와 지능적 대처가 실패했을 때 벌어질 공급망 붕괴 시나리오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리콴유가 언급한 unscramble the whole lot of us라는 표현은 동남아시아의 도미노적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실제 데이터는 한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지는 속도가 경제지표의 하락 속도보다 훨씬 빠르며 이는 인적 자원의 신뢰 상실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리콴유는 이러한 위기감을 국민들에게 공유하며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죽는다는 생존 본능을 인적 자원의 핵심 동력으로 삼았습니다. 차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인적 자원이 준비되지 않은 국가는 강대국의 협상 테이블에서 메뉴로 전락합니다. 그는 싱가포르가 메뉴가 아닌 테이블에 앉는 손님이 되기 위해 강대국들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지적 역량과 경제적 가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대만 해협의 긴장이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 상황에서 인적 자원의 대응 능력이 결여된 국가들이 겪는 비극적 시뮬레이션을 미리 예견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 공급선 다변화 전략의 핵심도 제2의 리콴유식 인적 자원 전략에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공학적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기술적 자산을 지정학적 카드로 치환하는 전략적 인텔리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광물을 수입하는 것을 넘어 자원 보유국의 정제 기술과 산업 인프라를 패키지로 제공하며 그들을 우리의 공급망 생태계에 편입시키는 플랫폼 전략이 필요합니다. 리콴유가 미국이라는 거대 자산을 이용해 싱가포르의 성장을 도모했듯 우리도 미중 패권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우리만의 타임 바이잉을 수행해야 합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자원 전쟁이 격화될수록 가장 확실한 안전자산은 금이나 달러가 아니라 변화하는 판세를 읽고 대처하는 여러분 자신의 지적 경쟁력입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물리적 자원이 없는 한계를 돌파할 유일한 방법은 압도적인 정보량과 냉철한 분석력을 바탕으로 한 인적 자원의 고도화뿐입니다. 리콴유가 50년 전 워싱턴에서 보여준 그 차갑고도 뜨거운 현실주의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한 생존의 나침반입니다.